계속해서 창군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창군 비화를 듣는 시간입니다. 국방TV의 김선덕 PD와 말씀을 나눠봅니다. 김선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복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사설 군사 단체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 주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후의 군사 경력자들, 우리가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출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알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그 당시에 군사 경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광복군 출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중국군 출신, 그리고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이 역시 일본군 계열이겠죠. 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장교들을 중견 장교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본 육사 26기 그리고 일본 육사 27기 출신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참 이 26기하고 27기들은 그 비극의 군인들, 아하. 참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산 군인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일제가 우리를 강점시키기 위해서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1909년에는 대한제국 무관학교마저 해체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무관학교에 2개 학년이 있었어요. 2학년, 1학년. 네. 전부 45명인데 음흠. 이 사람들을 일본 도쿄에 있는 육군중앙유년학교로 데려가서 편입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앙유년학교, 그러니까 유년학교라는 게 뭐냐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생쯤 되는 5년제 네. 일단 교육을 시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보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그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44명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간 지 한 1년쯤 지난 후에 네.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제 병탄을 당하고 나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본국이. 네. 그래서 유복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셈이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44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 왕의 궁궐 앞에 가서 전부 배를 갈라서 자결을 하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 남아의 기계를 보여주자. 근데 이분들이 그때 17, 18, 19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17살에서 22, 23살까지였는데 아,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또 한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은 자결을 해서 일본왕 좋은 일을 시켜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전부 자퇴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소위 임관을 한 다음에 군복을 벗고 돌아가자. 아. 그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지석규 생도 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지석규 생도가 음흠. 조선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왜 없어졌느냐? 음. 군사력이 없어서 없어진 거 아니냐? 우리가 고급 군사학을 배우려고 일본까지 왔는데 네. 이 기회에 유년학교도 졸업하고 육사까지 진학해서 졸업하고 아. 소위로 인간에서 장교 생활을 한 다음에 중위가 됐을 때 그때 군복을 벗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독립군이 되자. 아. 그래서 이 44명이 이제 그 맹약을 합니다. 이렇게 아오야마의 맹약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요. 유년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을 33명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은 33명인데 네. 26기 13명, 27기 20명이었죠. 네. 그럼 과연 이 33명이 약속을 지켰느냐? 네.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단 4사람뿐입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지석규 생도 있죠. 네. 그분이 그 유명한 조선 나중에 강복군 총사령관을 하는
지청천 장군. 아. 그분이 그 26기 지석규 생도였습니다. 네. 그 나머지 이제 3명은 26기의 조철호, 그리고 27기의 이종혁, 또 27기의 이동훈. 이 세 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네 사람의 다른 사람들은 차마 뭐 가족도 있고 주위 환경도 있고 하니까 네. 물론 군복을 벗은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일반 사회로 진출을 하죠.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이 이제 교사로들 많이 나갑니다. 학교 교사로. 그리고 또 일본군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계속 군대 생활을 하죠. 네. 그래서 광복 당시에 그 26기, 27기들 중에 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 10명 안팎입니다. 10명. 예, 예. 그러니까 33명 중에 10명 안팎이 광복 당시에도 일본군으로 남았던 거죠. 네. 계급은 중자에서 대좌, 그러니까 중령에서 대령. 그렇죠. 그리고 나이는 50대 중후반입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이 당시에 이응준 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본 육사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본으로 가서 임관한 육사 26기, 27기. 그런데 일본 육사는 이 두 개 기수 외 이후 20여 년 동안 조선인들은 거의 선발하지 않았다. 아마 이거는 고급 군사학을 가르쳐 주었다가 괜히 지청천, 앞서 말씀 지석규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출연할까를 두려워해서 후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요. 근데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긴 합니다. 네. 저 슬픈 예외인데요. 당시 그 일본 왕족의 남자들은 모두가 반드시 육사에 진학해야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이 그 기준을 적용하죠. 우리 조선의 왕공족한테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친왕 이은이 29기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고요. 예. 의친왕 이강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건이 42기, 이유가 45기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왕공족들 말고 조대호와 엄주명이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죠. 1907년도에 네.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이척을 순종 황제로 등극을 시켰고 네. 그리고 7번째 아들인 이은을 황태자에 책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친왕이죠, 나중에. 근데 이 이은이 황태자의 책봉 당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이 황태자 이윤을 바로 그해 황태자 책봉된 그해 일본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요. 일본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하구를 딸려 보내는데 어하고. 어학우. 예. 그러니까 임금의 학문을 도와주는 친구. 아. 어하구라고 해서 같은 또래 2명을 보내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조대호와 엄주명인데 그렇군요. 다들 이제 지체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영친왕 이은이 육군사가 일본 육사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예, 같이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 또 돌봐드리는 거죠. 어허. 그 영친왕 이은, 그 의친왕의 두 아들 이건, 이우, 조대호와 엄주명 이렇게 다 5명. 네. 5명이 왕공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아갖고 일본 육사에 들어갔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경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 45기 이형석. 네. 이 사람은 왕공족이나 귀족이 아니고 아닌데. 순수하게 민간인으로서 어허. 일본 육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어허.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험을 봐서 그 일본 육사에 들어간 거죠. 45기. 그렇습니다. 이형석이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에 대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조선인들의 육사 입교를 거리던 일본 군부가 1931년이 되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집어삼킨 후에 그 태도가 돌변했다고 하는데 1932년부터는 한반도의 중학교에 파견 나와 있던 배속 장교들이 갑자기 우수한 조선인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육사 지원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대륙까지 침공하려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우수한 장교의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그 19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을 이제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뢰 국가죠. 음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관동군이 그 만주를 통치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음. 그 32년부터는 우수한 학생들을 육사에 지원하라고 회유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1933년 4월 달에 최병덕 그리고 이종찬 두 사람이 일본 육사 49기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후로 계속 1년에 두세 명씩 네. 이제 조선인들이 그 일본 육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광복 당시 그 생도로 있던 아직 인간을 못하고 네. 생도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59기, 60기, 61기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9기부터 61기까지 72명이 일본 육사에 입교를 했고 네.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나중에 한 40여 명이 국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조선인들을 장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사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구태여 조선인들에게 그 손에 총을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맞습니다. 텐데 맞습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조선인들을 억지로 군에 입대를 시키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삼켰는데 네. 그다음에 1937년 7월 7일에 네.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근데 상대는 중국 아닙니까? 그럼요. 뭐 인해전술 도저히 병력이 모자라죠. 네. 그러니까 1938년 2월 달에 지원병을 모집을 합니다. 아. 조선인 지원병들을 모집을 하는데 말로는 지원병인데 네.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을 했어요. 아. 사실은 징집의 형태였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일본이 정말 간이 본 게 중일 전쟁도 모자라서 1941년 12월 7일 네.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병력이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1943년 8월이군요. 8월부터는 징병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해서 조선 청년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장으로 끌고 갔죠. 43년 8월이면 광복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예. 자 일본인과 조선인 청년들을 전장으로 끌고 갔던 일본은 대학생들은 끌고 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폐색이 짙어지자 나라가 망해가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1943년 10월에 학도 특별 지원 병제를 공포를 하는데 이에 따라 일본인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대학생들까지도 전장으로 끌려가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징집인데 겉으로는 지원의 형식을 띱니다. 그래요. 지원의 형식을 해서 지원했다는 각서를 받고 억지로 끌고 가죠. 네. 그게 처음으로 끌고 간 게 1944년 1월 20일부터 네. 계속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총 합이 4,385명이죠. 와. 많이 그래요.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끌려가서 3개월 가량 혹독하게 신병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네. 어차피 일본군 생활을 할 바에야 차라리 간부 생활을 하자. 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음흠. 그래서 시험을 보면 이제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었는데 네. 갑종은 간부 후보생, 장교. 예. 을종은 하사관 후보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을종에 붙으면은 일정 기간 하사관 후보생 교육을 받고 하사관이 됐고, 네. 그다음에 갑종에 합격하면 하사관 후보생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간부 후보생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1944년 1월 20일부터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복 당시에 그러니까 종전 전쟁 말기에는 장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일본에서는 장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로 인간시키기 전에 견습 사관 제도를 한 3, 4개월. 견습 사관. 예, 견습 사관, 견습 장교죠. 음흠. 견습 사관으로 있던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광복이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육사 26기랑 27기들은 네.
5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일본에서 고위직 장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학병들은 좀 달랐죠. 그래요. 학병들은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네. 어쨌든 군사 교육을 받고 왔는데 장교 교육을 받았죠. 네. 온 사람들이 저마다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창군의 그러니까 사설 군사 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학병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설 군사 단체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요. 그 특히 근데 참 이분들이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좀 배운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요. 지식인들은 그 당시 시대적인 시대 상황 때문에 네.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병들도 대부분이 좌파였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조선 국군 준비대 여기 무려 6만 명의 대원이 뭐 학병들이 모집을 한 거죠. 그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병은 4,385명이니까 네. 그 나머지 젊은이들을 뭐 이렇게 규합을 해서 6만 명이었고 조선 학병 동맹도 굉장히 큰 조직이었어요. 네. 둘 다 좌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학병이 좌파도 많지만 그중에 우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조직들이 너무 좌경화가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반발해서 뛰쳐나와서 학병단이라고 우파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조직이 한 3,000명쯤 됐죠. 그렇군요. 하여간 그 당시 광복 후에 사설 군사 단체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네. 인원이 많았던 게 일본군계였고 일본군계에서도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게 바로 이 학병 계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광복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사설 군사 단체, 그 중에서 이제 일본군 출신,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학병 출신으로서 일본군에서 훈련받고 견습사관을 하던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이후에 사설 군사 단체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과정들을 짚어주셨는데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도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군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장군 비화 국방 TV 김선덕 PD와 함께했습니다.